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에 대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인데요. 빌리 버튼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여기 이 두 분이시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죠. 데니엘 카너먼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죠. 그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련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결핍이란 뭔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결핍의 또 이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문제, 결핍이 가져오는 문제적 심리 효과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결핍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결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대상으로는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서 결핍을 많이 느끼죠. 먹고 싶은 것보다 적게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결핍, 칼로리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흔히 결핍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외로움, 거기에 대한 결핍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결핍, 부족함.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항상 돈이 빠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결핍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돈이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돈은 이 나머지 것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이어트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결핍을 느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결핍을 너무 많이 느껴서 문제를 느낀다 그러면은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빠듯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조금 쉰다든지 약속을 하나 취소를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결핍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돈은 부족해 버리면은 굶어 죽지 뭐, 그냥 길거리에 내앉지, 거지가 되지 뭐, 월세 못 내고 방에서 쫓겨나지 뭐, 이런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끝단에 있는 결핍이 이 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론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집중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마감 기한이 빡빡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당장 내일 오늘 12시까지 어떤 것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8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죠. 그런 것을 이 집중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뒤로 잡아 당겨서 발사하면은 여기 구조물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기회는 3번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3번 있는데 그 3번 안에 일정 점수를 넘으면은 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자 두 사람이 집중 배당금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회를 많이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이 기회를 적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룹에는 한 스테이지당 기회를 3번만 주고 다른 그룹에는 한 스테이지당 기회를 10번씩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회 한 번만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요 남은 두 기회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는 거죠. 20스테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기회가 적었던 집단을 빈자, 가난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회가 많았던 집단은 부자 집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부자 집단이 더 많은 점수를 얻긴 했습니다. 누적 점수로 보면은. 하지만 이 기회 한 번당 몇 점을 획득했느냐를 봤을 때는 가난한 집단, 오히려 기회가 적었던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 가난한 빈자 집단은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앵그리버드를 날릴 때마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날렸고 그 결과 더 높은 점수를 얻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집중 배당금의 효과를 증명하는 그런 실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많았던 집단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앵그리버드를 대충 날렸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 결핍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이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
소포장돼 있는 게 있고 대용량 포장돼 있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대용량 포장돼 있는 게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제조사들은 대량 할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장 단위가 클수록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람당 가격을 따지지 않고 포장 단위가 큰 게 싸겠지라고 생각하고 큰 물건을 집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용량이 많은 게 더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브랜드들 가운데 25%가 이런 식으로 대량 할증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죠. 제품 가격을 자세히 보고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이런 것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대량 할증 제품이 저소득층 지역의 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할증 전략이. 제조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소득층 사람들은 제품의 가격을 자세히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저소득층이 사는 마트에는 이런 대량 할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1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항상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한테 각각 내가 맥주를 사올 테니까 돈을 달라 라고 하고 나서 맥주를 한 그룹에는 아주 허름한 가게에서 사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 그룹에는 리조트 호텔에서 사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호텔에서 사온다 그랬을 때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가게에서 사온다 그랬을 때 더 적은 돈을 줬죠. 이게 보통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할증된 걸 사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죠. 당연히 호텔에서 사오면은 맥주를 사오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게, 허름한 가게와 호텔의 맥주의 가격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이 사람들은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1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고전 행동 경제학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은 이 휘발유 가격이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덜 한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효과에도 덜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혹시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본다면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의료기술은 예전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관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약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을 꾸준히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이 농부는 잡초 제거라는 게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은 잡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잡초 때문에 수확량의 28%를 손해봅니다.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50%가 넘죠. 이 잡초 제거라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데 가난한 농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육아를 한번 보죠. 이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거칠게 대하고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부모는 그 일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혼을 내죠. 그리고 다음 날에 아이가 어제 일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똑같이 혼냅니다. 이런 게 교육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덜 교류하고 애정 표시를 덜 하죠. 이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 않고 손을 적게 씻고 식수를 정수해서 마시지 않고 임신했을 때조차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거죠. 이런 것은 가난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편견이 들어갈까봐 확실하게 이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가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자는 방 안의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모른 척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거다라는 편견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거죠.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죠. 자, 우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 사실, 이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가난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특이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한가한 반면에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어떤 날은 비행기가 너무 많이 떠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되죠.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이 항공관제사의 하루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항공관제사가 직장에서 아주 바쁜 날을 보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여유로운 날에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제대로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가 관제탑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낸 뒤에는 집에서 중산층처럼 행동을 했고, 바쁘고 힘들게 하루를 보낸 뒤에는 집에서 빈곤층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행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서로 부딪히기도 하겠죠. 부딪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집세, 대출금, 연체된 청구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결핍이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심리가 연쇄적인 어떤 실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핍이 왔을 때 어떤 심리 효과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심리 효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터널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터널링이라는 개념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뭔가에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된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가 흐려지는, 뿌옇게 되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커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에만 이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지워져 버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터널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대표적인 사례가